드디어 도착한 대통령. 그가 다시 오릅니다. 또 가래, 또 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기. 그 내부의 생생한 속살이 처음 공개됩니다. 품격 있는 대통령 전용기. 그런데 어쩐지 우아한 상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편해도 너무 편한 차림에 빈틈없던 평소 모습과는 좀 다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의 8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고 지구를 무려 19바퀴나 비행한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 하늘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된 그에게 전용기는 움직이는 집무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이보다 더 빠를 순 없습니다. 젊은 보좌진들도 힘들어하는 시간 차이도 거뜬히 이겨내는 비밀. 무조건 현지 시간에 정신과 몸을 함께 맞추는 것이죠. 어느새 그의 움직이는 집무실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갈 전략을 머릿속 가득 채우고 있죠. 그렇게 5년의 시간 동안 잠시도 쉼없이 하늘을 달려온 대한민국 대통령. 그가 달려온 길,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대한민국의 살림살이에 기분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 1위에 오른 석유 제품들의 약진이 눈부시고 조선, 반도체, LCD, 평판 TV도 변함없이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처럼 된 요즘이기에 그 위기를 넘어섰다는 것은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그 의미 있는 결실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 무역의 주역들. 특히 그 어떤 대통령보다 열심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순간은 더욱 값지게 다가가겠죠. 올해 우리는 또다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를 추월해서 세계 8대 무역 대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혹독한 경제 위기를 2번이나 맞아야 했던 지난 5년. 그러나 그 어려움은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지구촌과의 공존에 눈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IMF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2008년의 파고는 그리 강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상당히 97년도 위기 이상으로 2008년도의 위기의 강도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거센 태풍과도 같은 위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 파고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넘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달러가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이제 전부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97년과 같은 부도 위기가 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역시 금융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폭발 직전에 화약고가 존재하는 상황. 그것을 일시에 안정시킨 극적인 사건이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강관장한테 무조건 그 금리 불문하고 자금이 어려울 때는 빌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통화 수합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성사시키도록 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한 결정을 해야 할 문제. 한 나라의 경제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높은 파고. 그 속에서 그는 방향키를 잡아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너무 비관적인 자세로 위기를 극복한다,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이 위기야말로 우리가 국가의 위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 몇 단계 단축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얻은 자신감. 그것은 대한민국을 더 큰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009년 1월에 시작해서 아마 2012년 말에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 비상경제 체제를 매주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현장도 점검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처방을 내고 했던 그런 결집된 노력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 위의 파고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 그것은 아마 첫 그 워싱턴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막 위기를 맞았을 때 나름대로 한국이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어쩌면은 대국 간에 서로 견해가 차이 난 것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사실 한국이 주체하게 됐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정상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2009년 9월 26일) 서울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대표가 국제회의장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아픈 역사. 그러나 이제 그때 그 나라의 대표는 그 회의장의 중심에 서게 됐고 세계 정상들이 그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변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글로벌 에코노미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처음에 사실 저희가 그 G20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견제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또 아시아 대표 중에 한 곳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반대가 은근히 많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미 중국과 일본은 거의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력의 크기를 볼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있었거든요. 사실 G20 정상회의 유치 전은 초반부터 막강한 경쟁자와 겨뤄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이 원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시아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서 유치하는 거를 처음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회 이제 G20 정상회의가 런던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우리도 한국에도 이제 찬스가 한번 오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밀하게 접근을 했고 2차에 이어 3차 정상회의 개최까지 고배를 마신 후 2010년 정상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일본. 그러나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차 회의에서 3차 회의 개최지가 미국 피츠버그로 결정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늘 이 대통령에게 친밀함을 표현했던 미국 대통령. 그와 함께 반전을 이끈 또 한 명의 정상이 있었습니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케빈 러드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고 나서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들 만날 때마다 이제 G20은 한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그런 케이스니까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희망을 준다. 이런 논리를 잘 설득을 한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의장국이 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수시로 전화해서 알려준 정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낸 배경에는 그 각 정상들과 맺은 그 신뢰와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이 국제적인 어떤 그 어젠다 세팅을 주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한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적.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치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꼼꼼하기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대통령의 매서운 눈길. 이건 너무 머리 떨어지는 이야기야. 점검에 또 점검이 계속됐습니다. 경호, 안전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가운데 마침내 막을 올린 G20 서울 정상회의.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G7 국가가 아닌 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사실 해외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상징적 의미 정도에 만족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해서 전혀 합의를 못 해가지고 정말 성과를 못 거둘 때 마지막 한국이 주체를 해가지고 오바마 측과 이제 후진타오 측을 합의를 극적으로 하게 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세계 G20 사에서 어떤 면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소중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쭉 보면 옛날에 못 살던 나라에서 이거 하나만 해도 자부심이 크죠. 전 세계의 1등부터 20등까지 한국에 다 모여서 대통령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중국 전부 다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차례차례 대통령이 접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세계 이슈를 저희가
주도해 나갈 그런 국력이 아니었는데 G20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IMF 쿼타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 위기라든지 또는 뭐 개발 문제라든지 또 은행 규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공통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정해갖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어를 쓰면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바꾼 거죠.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대통령은 하늘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벅찬 자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우리나라가 G자 붙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G8 확대 정상회의. 그게 2008년 일본 도야카에서 개최됐어요. 한국은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일본이 초청해 주셔서 G자 붙은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다자 회의는 처음으로 참가하신 거죠. 거기서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에 관한 일종의 운을 떼신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early mover,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구 역할을 하는 bridging role, 그리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조성 등등의 새로운 키워드를 던졌고, 그는 오늘의 자부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죠. 오늘 GGI 국제기구 설립 설명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 선진국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자는 것.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주도한 국제기구도 그 여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전략, 재원, 기술의 요소가 그린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녹색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녹색 미래의 새로운 강자입니다. 진짜 강자는 의제를 설정하고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도국은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최대의 그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공산품만 수출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의제를 설정을 해서 국제사회의 좀 질서를 이끌고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소프트 파워죠. 녹색 성장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의제를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미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한국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설정을 하고 관련 법을 만들고 과감한 그 예산 투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나라. 우리가 덴마크와 동맹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녹색 성장 동맹. 덴마크는 실질적으로는 저 앞에 나가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아주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일관되게 이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호주, 멕시코, 노르웨이, 심지어 산유국인 UAE, 카타르 이런 나라로 폭이 넓어졌죠. 지구촌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 그 여정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값진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미래 국제기구에서 가장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의 버금가는 엄청난 재원 규모로 제2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 그 GCF 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달리게 할 튼튼한 녹색 심장을 갖게 할 것이란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죠. 그런데 사실 그 결실을 맺기까지 한국은 치열한 국가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으며 뼈아픈 예방주사를 맞기도 했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18차 총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카타르하고 아주 신경을 싸움을 했습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유치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더반에 갔더니 그 2009년하고 10년 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아주 카타르가 그 사이에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카타르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양보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타르와의 양자적 관계 그리고 당시 아시아 쪽 의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끌고 가고 결국은 이 시간을 끄는 한국이 카타르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호도를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이가 좋았던 나라 끼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카타르한테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 실패가 결국은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하죠. 위장된 축복. 그걸로 돌아온 게 올해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올해 유치를 했으면 아예 기후기금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회의 개최를 양보한 것은 더 큰 기회로 다가오게 됐죠. 황금알을 낳게 될 GCF 유치. 하지만 유치전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비관적이었고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마지막 표 분석을 할 때 한 12대 12, 24개국 중에 12대 12로 분석이 됐고 그것도 좋게 받아서 독일하고 12대 12였고 한 표만 저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지는 그런 거였죠. 숨막히는 유치전.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GCF 이사회 하기 전날 저녁에 리셉션을 여는데 대통령께서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 그것은 팽팽하던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무국이 한국을 올 때도 모두가 힘을 하고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중견국가로 성장을 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는 이런 나라로 탈바꿈한 그런 얘기들을 대통령의 소탈한 개인사와 함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그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정상하고 직접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속속 들어오는 소식이 한국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막판에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외 공간이나 또 우리가 또 여기 인천에 지금 와 있는 각국 대표단하고 접촉해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저기는 확실히 독일이니까 저기는 안 되겠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셨어요. 그전에도 뭐 편지도 쓰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환경 최강국이죠. 또 경제도 최강국 중에 하나인 독일을 상대로 아주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겨운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경쟁을 한 것도 우리가 그동안 녹색 성장을 꾸준히 펴온 점과 더불어 대통령의 리더십,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힘을 합치니까 무엇이 된다 했습니다. 끈질긴 외교전이 마침내 빛을 발했던 순간. 이제 정말 녹색 성장하면 전 세계가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꼽게 된 것이죠. 녹색 성장이라는 이 어젠다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하는 분야를 개척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 20년이 되면 20년 후가 되면 이번에 우리가 그 유치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겁니다.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한 번 행사죠.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면 또 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그 기구를 우리가 국제 기구를 유치한다고 하는 거는 100년, 200년, 300년 그냥 계속 가고 갈수록 더 이제 대한민국 위상을 올리는 데도 그렇고 대한민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그 국제 기구에 최소한도 4분의 1 정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녹색 성장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이 대통령. 사실 그는 유난히 첫 길을 많이 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북극 방문. 역사적인 현장답게 특별한 이가 함께했습니다. 이미 2012년 5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해진 덴마크의 프레드릭 왕세자의 따뜻한 환영. 그것은 그린란드에게도 한국에게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대통령께서 그린란드, 북극이죠. 북극을 다녀오시기로 결심을 한 것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북극길에서 대통령을 환영해준 그린란드 자치정부 클라이스트 총리. 그와 함께 그린란드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길을 여는 첫 여정.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의 자원 개발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린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을 하셨죠. 그 여정에서 대한민국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자원협정 MOU를 맺었습니다. 이 약속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 그것은 그린란드와 북극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와 북극은 온갖 자원이 잠들어 있는 무한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반도체의 필수 재료인 히토류 매장량만 보아도 중국의 40배나 되는 것. 세계 미개발 자원의 22%가 묻힌 가능성의 땅이죠.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의 미래와도 직결된 것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비극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그린란드에 가보니까 그 빙하가 다 녹아내려가지고요. 육지에서는 그 얼음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을 정도로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진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고요. 너무나 생생하게 지구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길. 대통령으로서 그가 연 첫 길. 그 길을 단순히 외교적 성과로만 가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평이 이번 대통령님의 그린란드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더 큰 대한민국 외교의 마무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품을 수 있는 지평은 지구촌 끝 북극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가슴 벅찬 희망, 가슴 뛰는 가능성을 그가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슴 뛰는 기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호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긴 시간의 도전이 결실을 맺었던 기쁨의 순간이었죠. 사실 그 뒤에도 긴박하고 치열했던 유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마음을. 그래가지고
IOC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인적 사항과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인연,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람의 관심사, 이걸 전부 파악을 하게 했어요. 파악을 하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맞춤형으로 그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도 그냥 무슨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직접 현지에 있는 외교관과 현지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그 한인 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현지 교민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하여금 직접 정성껏 갖다 주고 설명하게 했어요. 거기에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11년 7월 운명의 도시 더반에 이 대통령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남아공 더반에 가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IOC 위원들과의 연쇄 접촉. IOC 위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객실 2개를 쓰면서 조용히 비밀리에 30여 명을 번갈아 연쇄적인 면담을 가졌던 거죠. 공식적인 목적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직접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 나 대변인하고 같이 카메라 놓고 R 발음, L 발음부터 시작을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 또 제스처를 쓰는 부분, 또 어디다 액센트를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일일이 코치해가면서 몇 차례씩 똑같은 원고를 읽어가면서 프레젠테이션 교정을 받았죠. 입국부터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주었습니다. 그 IOC 위원들에게는 국가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약속을 하는데 국가의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직접 보장을 해주시는 게 IOC 위원들에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역할을 비디오 영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직접 영어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셨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Of this Olympic period, Korea first took part in the 1948 Winter Games in the same morning. 3 skates, 1 coach, the Seoul 1988 Olympic Games. 화려한 언변이나 달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울림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바로 진실한 약속. 그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치밀하고 사려 깊은 노력. 물론 그 고민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 한 15배가 되는 시장 아닙니까? 유럽도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인데 전 세계를 우리 시장으로 삼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진출하는 베이스 캠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같이 국내 시장이 작고 또 무역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순간 눈과 귀를 의심했을 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독도 방문하시기로 한 거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한 거는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못 갈 게 뭐 있냐, 언젠가는 꼭 가겠다고서는 아주 대단히 오래전부터 결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 영토에 우리가 못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고,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 독도라는 것은 뭐 정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도착한 거죠. 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그곳에 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난관이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독도까지 434km. 하지만 그 길은 훨씬 더 멀고 멀었습니다. 대통령 움직이시는 일 가운데 사전에 좀 알려지면은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알려져서 결국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하는 행사는 엠바고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독도 방문의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갔다 오신 다음에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독도 방문을 언제 한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설명해주고 그때까지 좀 보도를 자제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은 엉뚱한 곳에서였습니다. 일본 언론에 먼저 났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기 이전에 어떤 면에서는 예상도 됐던 일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언론들을 좀 한편으로 좀 믿었습니다. 뭐냐면 기자들이 사전에 알면은 보고들을 하거든요. 회사 내에. 그래도 그 안에서 지켜지리라고 생각됐는데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속에서 결과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결과.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열었던 첫 길. 당당히 우리의 영토를 밟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유난히 없던 대통령. 그래서일까요? 그에게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필승! 저희 박상혁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면 연평도하고 NLL하고 사이는 불과 한 1.3km밖에 안 되고 북한 이 섬하고 한 3km 가시려면은 배나 헬리콥터로도 가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격을 하고 피격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행동을 보여야겠다. 뒤에 앉아서 NLL선은 지켜야 된다 말로 하고 해병용사인데 지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행동을 보이는 것이 위험하지만 행동을 보이는 것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 의미에서 내가 갔었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최전선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포탄의 흔적만큼 깊은 상처를 남겼던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긴장이 이어지는 위험한 곳이지만 이 대통령은 포탄의 흔적이 남은 섬의 곳곳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을 해야겠고,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해. 감사합니다. 때론 무겁고 힘겨운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기 위해 나섰던 길. 그러고 보니 그에게는 유난히 찻길이 많았습니다. 처음 길을 연다는 것은 항상 그만큼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는 두려움 없는 대통령이 되어왔습니다. 연인을 기다리듯 설레는 표정. 그가 기다리는 이는 누구일까요? 사실 이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정상들. 이들이 2012년 3월 다시 대한민국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를 위해서입니다. 이 회의는 사실 그 규모만으로도 무게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행사이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죠.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개최를 제안한 후 2010년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서울에서 그 두 번째 회의를 맡게 됐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Yes, that's right. That's righ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plenary session. G20 정상회의에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상 최대의 외교 이벤트를 또 한 번 치르게 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시 이 특별한 이벤트에 한껏 들뜬 표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2012년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 회의가 핵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자리였다면 2차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과 안전 시스템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며 또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던 대한민국. 이 경험이 무엇보다 값진 시간으로 기록될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세운 평화의 이정표. 그것은 또 다른 자부심의 역사로 남게 될 테니까요. 지난 2009년 UAE의 아부다비를 전격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 사실 그 여정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당시 외교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아부다비에 머무는 동안에 갑자기 UAE 왕세자가 이번에 UAE가 원전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기업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약간의 가능성이라 해도 망설일 여지가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 대통령께서 UAE 그 당시 왕세자한테 조금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좀 연결해보라고. 스스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서 UAE 왕세자하고는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UAE의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 함께 가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만 보고 들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뭐 바로 그냥 다음 날로 대표단 꾸려서 준비 다 하고 대통령 앞에 리허설 해가지고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미 끝난 것을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중동 왕실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다음 기회라도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보상을 받든지 그런 계산을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물론 전화하는 과정이 좀 어렵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출발의 시점이 됐죠. 그 부분이 결국은 UAE 원전 수주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짧지만 밤늦게 UAE 왕세자하고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한국이 이 원전 수주를 통해서 단순히 이익만 취하려는 게 아니고 UAE의 미래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5번째인가 전화하실 때는 대통령께서 한번 그 UAE를 와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12월 23일에서 아마 26일 날 그 UAE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왕세자가 공항까지 직접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특별한 대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예정이 없었던 아부다비 왕세자가 갑자기 헬기 타고 와서 영접도 하고 UAE 측에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님을 저희 왕세자가 모시고 가겠다. 직접 동승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두 분만의 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두 분이 거의 뭐 1시간가량 배석자도 없는 거죠. 두 분만 이제 큰 차에 이제 타시고 쭉 1시간 이렇게 거리 다니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 뒤에 와서 또 많이 사오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일정들이 계속 변경돼서 번거롭고 당혹스럽고 불편은 하지만 야, 뭔가 이루어지겠다. 사실 UAE는 이미 프랑스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부다비를 직접 방문하기 전이었던 2009년 11월만 해도 대통령의 통화 조사도 피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포기를 몰랐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확신과 열정. 그것은 대세를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지됐던 왕세자의 특별 대우. 그것은 아부다비 방문 내내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전 콘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의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중동국가에 있을 수 없는 상대 국가와 계약서가 다 합의되고 서명할 날짜가 통보를 직접 전화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취소를 하고 대한민국하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기적에 가깝죠. 그런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상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 만일 불리했던 유치 경쟁 초반 일찌감치 포기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용차 100만 대,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수출 효과, 그리고 10년간 11만 명의 인력이 채용되는 효과까지. 아마도 그 모든 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됐겠죠. 그 공사를 단순히 공사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60년간 운영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술자들이 가서 운영을 해주는데 60년간 200억 불을 또 하는 그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400억 불을 계약한 거죠. 이건 뭐 우리 정말 역사에 대해 없는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200억 불 운영하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또 앞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해외 원자력 수출이 이제 하나의 큰 출발점이 됐죠. 아, 대한민국이 UAE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했다. 집요하고 고집스럽고 게다가 포기라는 것은 도통 모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어쩌면 그들에게 깊이 새겨진 대한민국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세계로 눈을 돌렸던 그의 개척 정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콜럼부스도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단들이 매번 거침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죠. 그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이란 존재를 전 세계에 알려온 지난 5년. 그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늘길을 달리며 세계와 만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새로운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도 합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우리의 대통령. 그는 어떤 리더로 기억될까요? 우리는 그를 어떤 리더로 기억할까요? (5년) 동안 쉼없이 올랐던 하늘길. 그는 다시 그의 날개가 되어준 전용기에 오릅니다. 그에게 하늘길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두근거리는 창이었죠. 통화하는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 감사합니다.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달려온 무수히 많은 날들. 계산도 하기 어려울 만큼 달려온 수많은 길들. 이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달려온 그의 하늘길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대통령도 고운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뒤에 햇빛이 막 비쳐도 되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군이 더욱 풍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새해 인사, 정말 마지막입니다. 눈 올 때 찍어야 되지. 눈 오는 바깥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청와대의 고운 자태도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꿈꾸고 함께 달려온 그들. 그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가슴에 새겨놓았을까요? 많이 아세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제일 문제가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제일 많은 아마 대통령일 겁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쭉 따지십니다. 아주 이 디테일에 강하세요. 야, 이제 죽었다. 응? 저렇게 디테일에 강한
대통령을 내가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죠. 집중력과 어떤 추진력, 이것은 어느 분보다도 강하신 분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빛나는 자부심이 되었고 영원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격식이 없으면서 그 내용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의 대가,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 대통령.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도, 또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라고 하겠죠. 그래도 함께 꿈꾸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대통령은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G7 국가가 아닌 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사실 해외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상징적 의미 정도에 만족하자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해서 전혀 그 합의를 못 해가지고 정말 성과를 못 거둘 때 마지막 그 한국이 주체를 해가지고 오바마 측과 이제 후진타오 측을 합의를 극적으로 하게 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세계 그 G20 그 사에서 어떤 면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소중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경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쭉 보면 옛날에 못 살던 나라에서 이거 하나만 해도 자부심이 크죠. 전 세계의 1등부터 20등까지 한국에 다 모여서 대통령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중국 전부 다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차례차례 대통령이 접견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거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세계 이슈를 저희가 주도해 나갈 그런 국력이 아니었는데 G20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IMF 쿼타 문제라든지 또는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개발 문제라든지 또 은행 규제 부분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공통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정해갖고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어를 쓰면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바꾼 거죠.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대통령은 하늘을 달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벅찬 자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우리나라가 G자 붙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G8 확대 정상회의. 그게 2008년 일본 도야카에서 개최됐어요. 한국은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일본이 초청해 주셔서 G자 붙은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다자 회의는 처음으로 참가하신 거죠. 거기서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에 관한 일종의 운을 떼신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early mover,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구 역할을 하는 브리징 롤, 그리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조성 등등의 새로운 키워드를 던졌고, 그는 오늘의 자부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죠. 오늘 GGI 국제기구 설립 서명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 선진국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자는 것.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주도한 국제기구도 그 여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전략, 재원, 기술의 요소가 그린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녹색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녹색 미래 드디어 도착한 대통령. 그가 다시 오릅니다. 또 가네, 또 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기. 그 내부의 생생한 속살이 처음 공개됩니다. 품격 있는 대통령 전용기. 그런데 어쩐지 우아한 상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편해도 너무 편한 차림에 빈틈없던 평소 모습과는 좀 다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기의 8분의 1을 해외에서 보내고 지구를 무려 19바퀴나 비행한 대통령.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 하늘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된 그에게 전용기는 움직이는 집무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이보다 더 빠를 순 없습니다. 젊은 보좌진들도 힘들어하는 시간 차이도 거뜬히 이겨내는 비밀. 무조건 현지 시간에 정신과 몸을 함께 맞추는 것이죠. 어느새 그의 움직이는 집무실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로운 세계에서 펼쳐갈 전략을 머릿속 가득 채우고 있죠. 그렇게 5년의 시간 동안 잠시도 쉼없이 하늘을 달려온 대한민국 대통령. 그가 달려온 길,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대한민국의 살림살이에 기분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수출 1위에 오른 석유 제품들의 약진이 눈부시고 조선, 반도체, LCD, 평판 TV도 변함없이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처럼 된 요즘이기에 그 위기를 넘어섰다는 것은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그 의미 있는 결실을 되새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한국 무역의 주역들. 특히 그 어떤 대통령보다 열심히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순간은 더욱 값지게 다가가겠죠. 올해 우리는 또다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를 추월해서 세계 8대 무역 대국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혹독한 경제 위기를 2번이나 맞아야 했던 지난 5년. 그러나 그 어려움은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지구촌과의 공존에 눈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IMF를 경험한 한국인에게 2008년의 파고는 그리 강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상당히 97년도 위기 이상으로 2008년도의 위기의 강도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거센 태풍과도 같은 위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국민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 파고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넘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달러가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들이 이제 전부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 97년과 같은 부도 위기가 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역시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폭발 직전에 화약고가 존재하는 상황. 그것을 일시에 안정시킨 극적인 사건이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강관장관한테 무조건 그 금리 불문하고 자금이 어려울 때는 빌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통화 수합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성사시키도록 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한 결정을 해야 할 문제. 한 나라의 경제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높은 파고. 그 속에서 그는 방향키를 잡아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너무 비관적인 자세로 위기를 극복한다,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이 위기야말로 우리가 국가의 위상, 우리 경제의 경쟁력 몇 단계 단축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얻은 자신감. 그것은 대한민국을 더 큰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2009년 1월에 시작해서 아마 2012년 말에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 비상경제 체제를 매주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현장도 점검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거기서 처방을 내고 했던 그런 결집된 노력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고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 그것은 아마 첫 그 워싱턴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막 위기를 맞았을 때 나름대로 한국이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어쩌면은 대국 간에 서로 견해가 차이 난 것을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사실 한국이 주체하게 됐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정상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2009년 9월 26일) 서울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들뜬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 대표가 국제회의장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아픈 역사. 그러나 이제 그때 그 나라의 대표는 그 회의장의 중심에 서게 됐고 세계 정상들이 그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변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글로벌 에코노미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처음에 사실 저희가 그 G20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견제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또 아시아 대표 중에 한 곳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반대가 은근히 많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미 중국과 일본은 거의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력의 크기를 볼 때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돼 있었거든요. 사실 G20 정상회의 유치 전은 초반부터 막강한 경쟁자와 겨뤄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이 원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시아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서 유치하는 거를 처음에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2회 이제 G20 정상회의가 런던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우리도 한국에도 이제 찬스가 한번 오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치밀하게 접근을 했고 2차에 이어 3차 정상회의 개최까지 고배를 마신 후 2010년 정상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일본. 그러나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차 회의에서 3차 회의 개최지가 미국 피츠버그로 결정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늘 이 대통령에게 친밀함을 표현했던 미국 대통령. 그와 함께 반전을 이끈 또 한 명의 정상이 있었습니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케빈 러드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통화를 하시고 나서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들 만날 때마다 이제 G20은 한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된 그런 케이스니까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희망을 준다. 이런 논리를 잘 설득을 한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저희가 의장국이 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수시로 전화해서 알려준 정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낸 배경에는 그 각 정상들과 맺은 그 신뢰와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이 국제적인 어떤 그 어젠다 세팅을 주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평가한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적.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치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꼼꼼하기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대통령의 매서운 눈길. 이건 너무 머리 떨어지면 이야기가 안 돼. 점검에 또 점검이 계속됐습니다. 경호, 안전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가운데 마침내 막을 올린 G20 서울 정상회의. 이래 새로운 강자입니다. 진짜 강자는 의제를 설정하고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개도국은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최대의
그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공산품만 수출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의제를 설정을 해서 국제사회의 좀 질서를 이끌고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른바 소프트 파워죠. 녹색 성장은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의제를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미 퍼스트라는 관점에서 한국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설정을 하고 관련 법을 만들고 과감한 그 예산 투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나라. 우리가 덴마크와 동맹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녹색 성장 동맹. 덴마크는 실질적으로는 저 앞에 나가 있는 나라지만 한국이 아주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일관되게 이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한국과 뜻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호주, 멕시코, 노르웨이, 심지어 산유국인 UAE, 카타르 이런 나라로 폭이 넓어졌죠. 지구촌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 그 여정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값진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미래 국제 기구에서 가장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에 버금가는 엄청난 재원 규모로 제2의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 그 GCF 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것은 당장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달리게 할 튼튼한 녹색 심장을 갖게 할 것이란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죠. 그런데 사실 그 결실을 맺기까지 한국은 치열한 국가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으며 뼈아픈 예방주사를 맞기도 했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18차 총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카타르하고 아주 신경을 싸움을 했습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유치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더반에 갔더니 그 2009년하고 10년 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아주 카타르가 그 사이에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카타르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서 양보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타르와의 양자적 관계 그리고 당시 아시아 쪽 의장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끌고 가고 결국은 이 시간을 끄는 한국이 카타르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호도를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이가 좋았던 나라 이럴 게 아니다. 그래서 카타르한테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 실패가 결국은 blessing in disguise라고 하죠. 위장된 축복. 그걸로 돌아온 게 올해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올해 유치를 했으면 아예 기후기금 유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회의 개최를 양보한 것은 더 큰 기회로 다가오게 됐죠. 황금알을 낳게 될 GCF 유치. 하지만 유치전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비관적이었고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마지막 표 분석을 할 때 한 12대 12, 24개국 중에 12대 12로 분석이 됐고 그것도 좋게 받아서 독일하고 12대 12였고 한 표만 저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지는 그런 거였죠. 숨막히는 유치전.